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에서, 교습소에서, 학원에서 리딩 수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 사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리스닝이 있겠죠. 리스닝, 리딩, 그래머, 국어는 영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가지고 가실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리딩 수업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딩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아이에게 그 소리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아이에게 수업 시간에 소리 노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줍니다. 집에 가서 이거 3번 듣고 따라 읽기 해와, 집에 가서 이거 5번 듣고 따라 읽기 해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열에 7명은 이 듣고 따라 읽기 해오지 않습니다. 열에 7명은 듣고 따라 읽기 해오지 않지만 그럴싸하게 리딩을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파니스를 끝났거나 또는 파니스를 끝나고 1년의 원서를 읽었거나 1년 이상의 학원을 다닌 아이들이라면 최소한 영어 듣기, 따라 읽기를 하지 않아도 그 리딩 속에 있는 본문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본인이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듣고 따라 읽기 해오지 않습니다. 다른 숙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체크가 가능해요. 아, 얘가 숙제를 했구나. 얘가 숙제를 안 했구나. 아, 얘가 열심히 했구나. 아, 얘가 대충 했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데 이 리딩 집에서 듣고 따라 읽기 숙제는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참 분별하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이거 제대로 해오나요? 열의 7명은 숙제 듣고 따라 읽기 숙제 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듣고 따라 읽기 3번 해와, 5번 해와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해오지 않거나 그래도 그나마 성실한 아이는 1번 정도 또는 2번 정도는 그냥 듣고 옵니다. 아니면 쉐어 리딩을 하고 오죠. 아이들의 리딩을 시키는 이유는 소리 노출을 많이 시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어순을 익히게 하고 듣고 따라 읽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저절로 발음이 좋아지고 교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정말 귀찮아하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리스닝입니다. 여러 가지 리딩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에코 리딩이 있고 그리고 쉐어 리딩이 있고 그리고 read together가 있는데 발음이 제일 교정이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 어순을 익히기가 가장 좋은 게 에코 리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10명에 9명은 에코 리딩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리딩을 해와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은 쉐어 리딩을 하는 거죠. 원어민과 학생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원어민과 함께 쉐어 리딩 할 때는 마치 내가 원어민이 된 것처럼 엄청 잘 읽고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부방에 오거나 학원에 와서 읽어봐 그러면 더듬더듬 읽거나 못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read together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read together는 들을 수 있으면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 주로 선호하는 건 에코 리딩이거든요. 원어민의 소리를 먼저 듣고 퍼즈 버튼 누르고 내가 따라 읽고 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내가 퍼즈 버튼 눌러서 내가 따라 읽고 이렇게 에코 리딩을 많이 하고 꼼꼼하게 하는 친구는 세월이 가면서 엄청 유창성이 좋아지고 발음 또한 원어민 못지않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코 리딩을 하지 않고 read together를 하거나 아이들과 쉐어 리딩을 하면 이게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에코 리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숙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리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와서 이렇게 시켜보면 정말 이건 집에서 듣고 따라 읽기 한 실력이 아닌데 이거는 집에서 듣고 온 실력이 아닌데 숙제 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10명에 9명은 네, 아니요 저 집에서 숙제했는데요. 아니요 저 듣고 따라 읽기 했어요. 저 이거 듣고 따라 읽기 하고 3번 읽기 해갖고 왔어요. 5번 듣고 따라 읽기 해가지고 왔어요. 10명에 9명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얘기하죠. 그래? 너는 집에서 듣고 따라 읽기를 열심히 했는데 왜 선생님 귀는 네가 숙제를 안 했다고 말하지? 참 이상하다.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렴 하고 물어보면
열에 9명은 숙제 듣기 따라읽기 숙제 안 해옵니다. 제일 중요한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에코 리딩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에코 리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해왔다고 해도 유창성이 참 떨어지고 발음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듣고 따라읽기를 한 번도 안 했거나 아니면 음원 속에 있는 원어민과 내가 함께 리투게더를 했거나 아니면 듣고 따라 읽기를 했는데 내가 글자를 보지 않고 먼 산으로 마치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리딩을 해온 친구는 수업 시간에 시켜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열에 9명은 숙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숙제해온 게 아니죠. 설사 숙제를 했더라도 먼 산 보고 따라 읽기를 했거나 아니면 음원 속에 있는 원어민과 내가 리투게더를 해서 내가 착각한 거죠. 잘한 걸로. 막상 시켜보면 걸림돌이 딱딱 걸리게 되죠. 이렇게 아이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 집에서 음원을 잘 듣고 따라읽기를 잘 해왔는지 수업 시간에 잘 점검하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점검하실 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그룹으로 티칭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음원을 같이 듣고 같이 따라읽기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듣기 숙제 잘 안 해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1, 2분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 에코 리딩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룹식 티칭 수업이 아니고 1대1 맞춤식 코칭 수업이라면 아이를 개인별 호명해서 아이들을 듣고 따라읽기를 옆에서 시켜서 선생님이 주의 깊게 들어보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정말 리스닝을 하고 에코 리딩을 했구나. 아, 이 아이가 쉐어 리딩 했구나. 아, 이 아이가 따라 읽기는 했지만 멍 때리면서 했구나. 먼 산 보면서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했구나 라고 분별하고 아이한테 자각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리딩을 시키실 때 아이들에게 본문에 있는 단어를 반드시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단어, 모르는 단어를 찾아오지 않고 그냥 대충 우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 속에 있는 단어는 내가 아는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반드시 분별하게 시키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익혀야 합니다. 본문 속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직접 사전을 찾아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문장 해석할 땐 어떤 식으로 이 문장 흐름을 타고 가는지를 아이들에게 익혀야 하는데 아이들이 또 이거 귀차니즘이 발생을 하죠. 모르는 단어 찾아오고 익혀와 라고 시키면 아이들 열에 7명은 해오지 않습니다. 대충 감 따라서 흐름 따라서 해석해 오지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을 익혀오는 아이들도 없고 모르는 단어, 이 모르는 발음 찾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반드시 리딩 수업을 하실 때 본문 속에 있는 단어는 꼭 숙지하게 아이들 시키셔야 하고 스스로 단어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자기 주도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주도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단어를 서로 익혀보고 아이들에게 서로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제대로 익혔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수업 시간에 간단한 셀프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 있는 단어 반드시 찾아보는 연습 시키시고 모르는 발음도 반드시 아이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리딩 수업을 할 때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원에 따라서 공부방에 따라서 교습소에 따라서 하는 방식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른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 아이들이 본문, 책에 있는 본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영어의 본문 밑에다가 한글로 해석을 쓰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학원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에 아무 곳에나 아이한테 해석을 써오라고 숙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 본문 아래에다가 해석을 쓰거나 빈 공간에 영어 해석을 써오라고 숙제를 준 아이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 정말 글씨 알아볼 수 없고요. 뒤죽박죽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급기야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책 밑에다가 해석을 써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앞에 주어하고 동사만 쓰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나
그리고 수식어 같은 건 우야무야 그냥 건너뛰는 아이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선생님이 그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첫 문장, 두 문장, 세 문장까지만 제대로 해석을 써오고, 그리고 세 문장 이하부터는 주어하고 동사만 해석하고 목적어나 부사구, 수식어구 같은 경우는 빼먹고 꼬랑지를 다 떼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 잘 꼼꼼하게 훑어보셔야 되는데 60분이라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 하나하나 이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건 시간짜리 여력도 부족하고 선생님이 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그런 여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이런 빈틈 여지없이 누리고 들어와서 사정없이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흘러가는 아이들 많거든요. 우리는 사교육을 하는 선생님이기에 그런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다 집어서 다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 아래에다가 해석 쓰기를 시키실 때 이 아이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주어하고 동사만 해석하고 나머지를 그냥 뭉개버렸는지, 해석을 대충 흐름 따라서 그냥 감 따라서 해석을 해왔는지, 이 아이가 알고 해석했는지 모르고 해석했는지, 이 아이가 단어를 찾아보면서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네이버 영작이나 파파고를 뒤져서 이 아이가 해석을 해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를 진단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해석해와 그러면 파파고에서 많이 해석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 처음 공부방을 시작하시거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이 아이들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력과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여러 가지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 아이의 특성을 탁탁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오래 운영하지 않거나 처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아이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의 작은 빈틈도 비집고 들어가서 큰 구멍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빈틈의 공간을 아이한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리딩 수업을 할 때 학원 따라서 리딩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통째로 그 학원에 왔을 때 본문 하나를 다 나가는 학원이 있고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해석을 2분의 1씩 나눠서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의 성향을 잘 보시고, 우리 학원은 통째로 본문을 익히고 문제를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이 추진하신 대로 가시면 되고요. 우리 공부방의 아이들은 좀 부진한 아이들이 많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찰할 아이들이 많고, 이 아이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 지도하에 내가 관리하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본문 내용을 2분의 1씩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유닛을, 한 챕터를 통으로 유닛 하나로 나갈 거냐 반으로 나갈 거냐는 선생님이 아이를 잘 살펴보시고 그 지역군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 리딩 본문서를 나갈 때 영문과 영문 사이에 해석을 써오게 할 거냐, 아니면 빈 공간에 해석을 써오게 할 거냐, 아니면 노트에다가 해석을 써오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도 선생님이 연구하셔서 나만의 독특한 리딩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공부방, 보통 교습소, 일반적인 학원이나 학교 영어 선생님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툴로 영어 리딩서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일반적인 이 툴로만 리딩을 나갈 거냐, 여기에다 더 양념을 치고 여기에다 더 색깔을 입혀서 또 다른 리딩으로 더 추가해서 수업을 할 거냐는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의 연구와 선생님의 관찰이 필요하시겠죠. 내 공부방의 아이들은 잘 관찰하시고 내가 맞는 성향 잘 파악하시고 나한테 맞는 리딩 학습은 어떻게 해갈 건지 선생님이 고심하시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리딩서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본만 행한다면 내 공부방, 내
교습소, 내 학원은 기본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기본보다 더 아래인 수준에 내려간 공부방, 교습소, 학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을 내가 추구한다면 탁월하고 우수한 선생님이라면 그 기본만 따라해도 그 기본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좀 차별화시키고 전문화를 더 가입한다면 기본보다 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공부방 학원으로서 리딩 수업을 유지해 갈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 기본만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에 색을 더 입히시고 여기를 또 개척하고 개발하시고 수정하셔서 내 공부방만의, 내 교습소 학원만의 리딩 학습을 유도해 가시고 진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이거는 하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리더하고 학습을 하긴 하지만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만의 색을 더 입히고 나만의 노하우를 더 쌓고 내 공부방에 공부하는 아이들 성향 파악해서 추가하고 양념을 더 여러 가지를 추가하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을 리딩을 유도를 합니다. 이거는 각자 학원의 공부방의 교습소의 영업의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시고 개척하시고 수정하시고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공부방에 못지않는 탁월한 공부방, 잘 나가는 공부방, 줄 서는 공부방, 우리 동네 최고의 공부방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